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요 위에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책 빨리 읽어보기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 책에 실린 이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책에 실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 책을 최초로 보시는 분은 대학 다닐 때 임업경영학을 공부하시면서 교수님께 뭐 A 플러스 이상 아주 좋은 학점을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근데 그분들이라고 해도 아마 임업경영학을 단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업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수업을 다 해주신 교수님이 있으시다면, 예, 그건 뭐 그 교수님한테 감사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으셨고, 그랬다면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책을 펼쳐가지고 목표는 뭐냐면 1시간 동안 눈에 띄는 단어들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보태서, 제가 뭐 그런 기분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을 중간중간 보시면서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또 이 시험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또는 이 시험은 이런 유형으로 출제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깊게 안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선형 계획입니다. 선형 계획, 우리가 이 선형 계획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단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그 1차 함수 있죠. 이제 3학년까지 가면 이제 고차 함수까지 가요. 뭐 3차 방정식, 2차, 3차 방정식을 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풀이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다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고차 방정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함수를 만들고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의 두 개 또는 1차 함수 두 개 또는 세 개가 제공된 그런 문제들을 풀이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그 풀이 과정이 이제 도표,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도표 해법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표상에서 제약 조건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 도표상에서 실행 가능한 영역을 그려내는 거죠. 그 단체법은요, 조금 다르죠. 최적해를 도출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자, 양쪽 끝단이 어디까지인지 미니와 맥스를 찾아내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서 거기까지 단원을 설명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학습을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책을 보기 위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 단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인 1차 함수의 해법을 내는 과정, 그 과정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계속 다시 다룹니다. 근데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누진 않지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아마 1학기 정도에 저도 배웠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풀 수 있고요. 잘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여기 그 키워드 다시 보시면 여기 단체 해법에는 도입 변수와 방출 변수, 어떤 거는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떤 거는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범위 바깥으로 벗어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버리거나 어떤 변수들을 선택하면서 그 변수들의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이렇게 그 선형 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1차 함수라니까 1차 함수 어떻게 해요? fx는 ax 플러스 b의 형태를 띠고 있죠. 1차 함수의 형태에서는, 여기 그 1차 함수를 전제 조건으로 하면 밑에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계획 이렇게 얘기하면 직선형 함수다. 직선형 함수다.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죠. a는 기울기다.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플러스라면 이렇게 갈 거고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갈 거다. 그리고 b는요, y절편의 값이다. 이 정도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시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 비례성 하나 변하면서 하나 그만큼 올라가죠.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구부러진 3차 함수라면 적용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런 이런 것들. 자, 3차 함수인가요? 2차 함수인가요? 이렇게 이제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 쓰는 수학은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문제를 보시면 이 전제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여기 전제 조건이 뭐가 붙죠? 우리는 임업 경영이라는 활동이 들어가야 돼. 그럼 투입과 산출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자, 임목 생산을 맥스 시킬 거냐, 아니면 비용을 최소화할 거냐, 이런 거. 생산량을 극대화할 거냐, 아니면 그 투입을 최소화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선형계획법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유림 산림경영 계획 국유림 경영에서는 대면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개벌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세밀한 운영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사실상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배려한 벌채가 사실 국유림 경영에서는 어렵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역설이에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 국유림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 수정 하이에르식, 얘를 뭐 영어식으로 해서 하이어 뭐 좋습니다. 하이에르 독일식으로 읽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기억만 잘 되시면 상관없어요. 우리 객관식 문제만 푸실 거잖아요. 근데요, 이 객관식 문제를 풀더라도, 객관식 문제를 푸시더라도 우리가 하이에르라고 하고, 하이에르 공식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객관식 공식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겠죠. 이 하이에르 공식법으로 이제 그 수확량을 이제 산정할 때는 요 조정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정 개수가 평균 생장량과 곱하기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조정 개수가 생장량을 조사할 때 오차와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조금 줄여서 잡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차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 수학 이제 법정 수학 조절법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교차법과 수정 개수법에서 그 교차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갱정기, 계량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는 갱신기하고는 달라요. 산벌에 예비벌에서 후벌까지의 과정. 사실은 우리 그 전벌이라고 부르는 거는 후벌이 점차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그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제 보자는 거죠. 수학표에 의한 조정도 역시 그 개벌 사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수학표는 뭐뭐뭐뭐가 들어가요. 관리 방법은 고정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산림 생장 모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인분의 생장, 수학 이것들을 뭘로요? 지위와 임명별로. 그럼 우리가 수학표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수학표 한번 뜯어보면 이 설명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학표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수학표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적중 예상 문제 쭉 해서 보시고요. 해설이 바로 밑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이런 스타일을 원하진 않습니다. 뭐 뒷페이지로 가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구분해서 본인들이 푸시고 본인 실력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단원이 바뀝니다. 이목경영학에서 사전 테스트 여기 단원명이 없나요? 어느 단원일까요? 단원명이 없는 이 부분이 아마 산림평가 부분인 것 같아요. 산림평가는 임목평가와 임지평가가 같이 들어가죠. 임목과 임지평가. 임목과 임지평가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본인의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뒷백. 보통은 나쁜 의미로 쓰이게 되지만 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본인의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이게 많다면 문제가 많다면 그 단어는 중요한 거다. 이렇게 파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산림 평가 면에서 본 산림의 특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조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문장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뜯어보실 필요는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다 뜯어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쭉 보시면서 성질이 일반 부동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그 다른 이유가 그리고 산림 평가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식물, 암석, 부산물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 그 산림은 일단 민법에서 이제 정하는 거, 민법에 이제 임목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서울대 이학과에서 무더기로 감정평가사로 아주 직업을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7, 80년대 그때 사례긴 하지만 그때 이제 80년대쯤 해서 한국감정평가원 지금 현재 그 평가원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이쪽 이 부동산의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지 평가를 어디서 해요? 서울대 이학과에서 했겠죠. 자, 그리고 이걸 다루는 이학과에서 어차피 이 부분을 다뤘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대거 빠져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좀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자, 여기 보세요. 임목이 뭐예요? 임목. 우리가 임목이라고 쓰기도 하고 임목이라고 쓰기도 해요. 임목이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이 임목은 그 묘목을 심은 다음에 얘가 완전히 임지에 고착된 상태로 자랄 때 걔를 임목이라고 부르죠. 그죠? 뭐 인분이라고 부르는 포레스트 스탠드라는 개념과 이제 사실은 좀 비슷한데 거기는 이제 이 인목들의 집단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그 인분 안에 있는 포레스트 스탠드 안에 있는 개별 인목, 수목 하나하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인목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책장을 막 넘기면서 인목 내가 이거 모르고 있네. 무지에 대한 자각. 이건 뭐예요? 학습의 시작이죠. 그냥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수업은 그렇게 빡빡하게 들을 수업은 아니에요. 이제 뭐 유튜브긴 하지만 유튜브 동영상 가볍게 흘려 듣는 거죠. 이거 필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수업을 해야 되는 동영상이었다면 유튜브를 하지 않았겠죠.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냥 편안한 기분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세요. 제가 이 책을 지금 이 위에 있는 책을 이 책장을 넘기는 기분, 눈에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단어들만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유튜브로 만약에 보시면서 집중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다면은 감사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편안한 기분으로 보시고 귀에 들리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만 쭉쭉쭉쭉 지나가면서 2배속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해도 아마 들리실 거예요. 제 말이 뭐 그렇게 빠르진 않으니까요. 산림표의 평정 원칙, 금전 뭐 이렇게 1차에서 2차 내가 모르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장 하나가 딱 나왔을 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인접살림 기준으로 여기 기준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그죠? 그러면 표시는 어떻게 할 거냐? 금액으로 화폐 가치로. 근데 시험에는 주로 어떤 게 나와요? 손실액은 현재가로 할인함으로써 현재가로 할인한 건가요? 과거에 투입된 비용들이 지금까지 늘어난 거라면 이게 할인일까요?
자, 원래 의미는 할인이 아니었겠죠. 자, 우리가 보세요. 제가 뭐 이거 깊게 설명을 안 할게요. 현재가가 100원이라면 그리고 이율이 만약에 5%라면 곱하기 그리고 10년이 지났다면 1.05에 10년 하면 여기 지금 현재가 나오죠. 과거. 얘는 과거. 이건 현재. 우리 지금 평가하는 시점이죠. 그럼 여기서 뭐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난 거죠. 과거 가치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야지 지금 현재 가치에서 현재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럼 현재가로 과거에 있었던 투입된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증시키면서 이만큼 늘어났으면 할증시키면서 자, 자본가의 손실과 일치시킨다. 우리 장부가액으로 기재할 수 있는 금액 자본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여기에 우리가 요 임업경영학 전체에서 자본과 자산을 헷갈려서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서술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받아들이시고 다만 실체를 보셔야 돼요. 자산은 뭐고 자본은 뭐라는 거. 그리고 나면 이것들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임업경영학 하신 분들은 이 임업경영 자체를 학문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경영학을 세부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못했다. 지금 산림 경영학으로 넘어오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서술됐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해 못하면 납득하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그 분야에 그 앞서간 선생님들이 쓰시는 용어, 단어 이런 것들을 나도 받아들이고 그 단어로 서술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자본 자산을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는 경영학에 비추어 봐서요. 일반 경영학. 예, 아시겠죠? 경영학과 학생들이 들으면 이해가 되시겠는데 이학과 학생들이 들으면 요즘 뭐 산림 환경 시스템학과 이렇게 아주 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산림 환경 시스템학과 석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농학 석사를 가지고 있어요. 박사는 하다가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저기 박사는 생물학으로 좀 받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물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늦춰보기로 했어요. 제가 젊은 학생이라면 박사를 받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미뤘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 산림의 평가 방법, 원가 수익, 비교, 절충 방식이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목차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목차 중에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 내가 항상 파악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산속을 가면서 길이 없는 산 속을 가면서 지도와 나침반이 없이 그냥 간다면 위험하죠. 지도와 나침반 같은 게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이 목차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그 구분의 잣대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해요. 자,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가법과 비용가법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가 방식과 비용가법의 차이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목차들은 헷갈려요. 원가 방식에 원가 방식이 있고 비용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얘를 원가법, 비용가법 또는 원가 방식, 비용가 방식 자칫 복잡하죠, 그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림에서는 원가는 단순 합계, 비용가는 시간가치 반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단순 합계, 여기는 시간가치 반영.
시간같이 반영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과거 100원이었던 게 10년 뒤에 5% 이자가 붙었을 때는 현재 얼마가 되더라.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계산기 안 쓰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가치 할인 할증표를 주죠. 현재 가치 할인 할증표. 할증표와 할인표가 있어요. 어느 걸 적용할 거냐는 거기에 1.00 얼마, 1.5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붙습니다. 2점 얼마. 그럼 그냥 단순히 그거 이렇게 곱해주면 나와요. 지금은 어때요? 계산기 쓰죠. 계산기. 이런 계산기 쓰면 한 방에 끝납니다. 이런 쌀집 계산기 쓰면 어때요? 이런 쌀집 계산기 쓰면 한 방에 안 끝나고 조금 더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현재 가치 할인 할증표가 붙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개수들을 적용해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가 방식 안에는 원가법과 비용가법이 있다. 그리고 그 장단점 파악하셔야 되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재조달 원가 산정 방법 이거를 어떻게 이 자재 뭐 이런 것들을 수급할 때 이것들에 어떻게 그 원가를 산정할 것이냐 수급 당시에 그때 그 내용과 방법입니다.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 우리가 조금 고득점을 노릴 때 놓칠 수 없는 방법이죠. 재조달 원가. 그럼 재조달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재조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재조달이 뭔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재조달이 뭔지 굳이 사전 찾아서 정확한 어휘를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정의를 내리세요. 그럼 여기에 제가 다 실까요? 아니면 이런 걸까요? 아니면 자제할 때 잴까요? 아마 이 그 자제할 때 이런 잴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공급할 때 그 공급 받을 때 살 때 그때 우리가 장부가액을 얼마로 쓸 거야. 그러니까 적산 그 가격이 합산해서 내는 거. 합산해서 그다음에 부분별 단가를 적용해서 내는 방법. 표준 단가 적용해서 그다음에 변동률이나 이런 것들. 그 제조달 원가는 건설 명세서ብል 가격에다가 건축비 변동률 우리한테 맞게 산정합시다. 건축비가 아니고 우리 자재비 변동률 1 플러스 자재비 변동률 뭐 5%라면 1.05 이렇게 해서 요 보정하는 거죠. 이렇게 금액 보정. 근데 비용 수지법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비용 지수법. 그러면 요거 조달 원가 어떻게 산정할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난이도가 있을 때 저 구석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한 문제 맞출 때 내는 부분인데 보통 박사님들이 출제하시죠. 근데 박사님들은 실무하고 살짝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출제를 많이 하세요. 이런 내용은 이해를 하시고 출제하시니까 그래도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트로 빼고 이제 5강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